아침부터 손이 떨렸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너무 화려하면 안 되고 너무 수수하면 또 민망하니까. 결국 10년 전 친구 딸 결혼식에 입었던 진분홍 한복을 꺼냈다. 조금 낡았지만 그래도 단정했다. 오늘은 우리 준호 결혼식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입술에 연지를 바르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오늘 그냥 집에 계세요. 뭐? 예식장이 좀 복잡해요. 사람도 많고 엄마 오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아니, 내가 왜 불편해? 내 결혼식인데. 그냥 신부 쪽 분위기가 그래요. 엄마가 오시면 좀.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도 난 내 엄만데. 나중에 따로 뵐게요.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네. 뚝. 전화는 끊어졌다. 나는 그래도 갔다.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가 키운 아이인데. 예식장 입구에서 명단을 확인하는 직원에게 이름을 대자 그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김혜수님 명단에 없으신데요? 아들이 오늘 결혼해요. 신랑이 이준호예요. 아, 그러시구나. 잠시만요.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곧 차갑게 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만 신부 측에서 확인 결과 어머님은 명단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혹시 다른 예식장 아니실까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주변 하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다.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분 누구래? 명단에 없다는데 왜 저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신랑 어머니예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5분, 10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 뒷자리 구석,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식이 시작되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준호가 들어왔다.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손수건을 꺼냈다. 그때였다. 예식장 직원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잠시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신부 측 요청입니다. 명단에 없는 분은 참석이 어렵다고. 나는 고개를 들어 단상을 바라봤다. 준호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렸다. 복도로 나온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예식장 박찬 바닥에 털썩 앉아 한참을 울었다. 왜 이러는 거니, 준호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었다. 나는 이미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 그날은 결혼식 2달 전이었다. 준호가 처음으로 예비 신부를 데리고 집에 왔다. 엄마, 소연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선 여자는 키가 크고 날씬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얀 코트를 입고 있었다. 화장은 진했지만 세련됐다. 나는 얼른 손을 닦으며 웃었다. 어서 와요. 준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녀는 짧게 인사하고는 거실을 둘러봤다.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낡은 소파, 오래된 장롱, 벽에 붙은 달력. 내가 30년 살아온 이 집이 그녀 눈에는 어땠을까?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앉아서 먹어. 아, 전 괜찮아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소연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가방을 무릎에 올린 채로 마치 금방 나갈 사람처럼.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소연이 말했다. 어머님, 저희 웨딩 콘셉트 말씀드릴게요. 응, 그래. 어떻게 할 건데? 미니멀 앤드 럭셔리요. 요즘 트렌드거든요. 불필요한 건 다 빼고 세련되고 깔끔하게. 그래, 좋네. 준호야, 넌 괜찮아?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없었다. 소연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하얀 대리석 바닥, 유리 샹들리에, 드라이플라워 장식.
다 예뻤다. 그런데 왠지 차가워 보였다. 와, 되게 고급스럽네. 네. 그래서 저희 쪽 하객도 다 정리했어요. 초대할 사람만 딱딱 정해서요. 그럼 우리 쪽 친척들도? 소연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사실 저희 친척분들은 따로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왜? 웨딩 콘셉트가 그런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만 초대하는 거. 그래야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럼 난? 소연이 준호를 힐끗 쳐다봤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도 사실 저희가 고민을 좀 했어요. 뭘? 어머님이 오시면 사진 분위기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아, 오해 마세요. 어머님이 안 예쁘시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저희 웨딩 콘셉트가 좀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라서 시골 느낌이 너무 나면 사진에서 튀거든요. 시골 느낌.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평생 시골에서 살았다. 남편 없이 혼자 농사 지으며 준호를 키웠다. 손에 굳은 살이 배겼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다. 내 옷은 다 시장에서 샀고 내 신발은 다 편한 것뿐이었다. 그게 뭐가 잘못됐나? 준호야. 엄마, 넌 어떻게 생각해? 준호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작게 말했다. 엄마, 소연이 말이 맞아요. 요즘 결혼식은 다 그래요. 그래서 날 빼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따로 자리를 마련할게요. 앞자리 말고 조용한데. 조용한데? 그게 엄마한테도 편할 거예요. 사람들 시선 안 받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가 날 위해서 그런다고? 엄마.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연이 밝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어머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웨딩 사진 찍을 때 어머님이 불편하시면 어떡해요? 차라리 편하게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웃고 있었다. 예쁘게, 상냥하게. 하지만 그 눈은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골 느낌이 사진에 튀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나는 내 얼굴을 거울로 들여다봤다. 주름진 이마, 거친 손, 낡은 잠옷. 나는 정말 내 아들 결혼식에 안 어울리는 사람인가?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다. 예쁜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기분. 그게 딱 그날 밤 내 마음이었다. 결혼식장에서 쫓겨난 그날 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이 나를 맞았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준호였다. 이번엔 받았다. 엄마, 어제 왜 그러셨어요? 뭐가? 예식장에 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오신 거예요? 내 결혼식인데 내가 왜 못 가? 엄마가 오셔서 얼마나 난처했는지 아세요? 소연이 부모님이랑 하객들이 다 이상하게 봤어요. 그래서 앞으론 좀 조심해 주세요. 우리 일에 너무 끼어들지 마시고, 끼어들지 마라. 내 아들이 나한테 한 말이었다. 알았어. 그리고 엄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저희 신혼집이 강남인데 엄마가 자주 오시면 소연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안 돼요.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그래, 알았어. 끊을게. 엄마. 뚝. 전화를 끊었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30년 전 남편이 남긴 것들이 그대로 있었다. 통장, 등기권리증, 도장, 그리고 낡은 편지 몇 장. 남편은 의사였다. 작은 병원을 운영하다가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병원 건물은 그대로 남았다.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있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가 꽤 됐다. 준호는 그걸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관심이 없었다. 어차피 나한테 다 올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등기권리증을 꺼내 들었다. 서울시 강남구동 빌딩, 소유주 김혜순. 이 건물 가치만 해도 50억은 넘었다. 준호는 이걸 당연히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소연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젠 아니다. 다음 날 나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다. 젊은 변호사가 나를 맞았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요. 아, 유언장이요. 기존에 작성하신 게 있으세요? 네. 10년 전에 썼어요. 전부 아들한테 주는 걸로. 그럼 이번엔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전혀요? 네. 대신 제가 평소에 도와주던 복지관하고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전부 기부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르신, 혹시 아드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런 결정은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후회 안 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인생은 제가 정합니다. 그 아이도 자기 인생 자기 방식대로 살잖아요. 그럼 나도 내 노후는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장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이제 난 자유다. 아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 비위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내가 초라하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나로 살면 된다. 법무사 사무소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다. 하늘이 맑았다.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할 말 있어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나도 할 말 있어. 근데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다. 너도 내 인생 살아. 난 내 인생 살게. 읽음 표시가 떴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어린 준호가 웃고 있는 사진. 내 품에 안겨 잠든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사진. 그때는 참 좋았는데. 나는 앨범을 덮었다. 이젠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나서 일주일 후 나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다. 어르신, 정말 이 건물 파실 건가요? 지금 시세가 좋은데 좀 더 기다리시면. 아니요. 지금 팔 거예요. 그래도 이 건물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500씩 들어오잖아요. 그냥 두시면. 필요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중개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한 달 후 건물이 팔렸다. 통장에 55억이 들어왔다. 나는 그 돈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뭐하지? 그때 문득 옛날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우리 나중에 늙으면 바닷가에서 살까? 파도 소리 들으면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가볼까? 다음 날 나는 동해안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낯설었다. 서울을 벗어나니 산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논밭이 보였다. 이렇게 먼 곳까지 온 게 얼마만인가.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탔다. 어디 가세요? 실버하우스 바다와 함께요. 아, 거기요? 요즘 새로 생긴 데잖아요.
좋던데. 택시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갈매기가 날았다. 나는 창문을 내렸다. 짭조름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실버하우스는 바다가 바로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하얀 3층 건물이었고 정원에는 꽃이 피어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여직원이 나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김혜순 어르신이시죠? 네,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방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따라 걷는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로 보니 정원에서 할머니 몇 분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네, 다들 편하게 지내세요. 식사도 제공되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직원이 문을 열었다. 방은 아담했지만 깨끗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와, 나는 너클 놓고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끝없이 반복되는 그 리듬이 왠지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여기로 할게요. 좋아요.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죠. 계약을 마치고 짐을 푸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다급했다. 왜?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엄마가 병원 건물 팔았다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건물인데 내가 팔면 안 돼? 안 되죠. 그게 우리 집안 재산이잖아요. 엄마가 마음대로 처분할 게 아니라고요. 우리 집안 재산? 그거 내 아빠가 번 거야. 그리고 지금은 내 명의야. 그래도 나중엔 제가 받을 건데 왜 멋대로 파세요? 세금만 해도 몇 억인데.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준호야, 그 세금 내가 낸다. 그리고 그 돈은 이제 내 거 아니야. 뭐라고요? 유언장도 바꿨어.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엄마 진짜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야.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집으로 돌아오세요. 난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바닷가에. 바닷가?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데서 혼자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혼자가 아니야. 여기 사람들 많아. 그리고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끄고 창가에 앉았다. 저녁이 되자 식당에서 종이 울렸다. 나는 1층 식당으로 내려갔다. 길고 넓은 테이블에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다들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 새로 오신 분이네요. 한 할머니가 손짓했다.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들어왔어요. 어머, 그럼 환영해요. 여긴 다들 좋은 분들이니까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밥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소박하지만 정갈했다. 와, 맛있겠다.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요. 매일 바뀌거든요.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이렇게 편한 밥이 얼마만인가. 눈가가 뜨거워졌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다. 달빛이 파도 위에 반짝였다. 여보, 나 이제 여기 왔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 들었다. 실버하우스에서의 첫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났다. 농사일할 때도, 준호 도시락 싸줄 때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좋다. 그냥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 관리인이 공지를 했다. 어르신들, 오늘 오전에 텃밭 분배할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텃밭?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저요. 저 할래요. 관리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순 씨, 좋아요. 그럼 이번 구역 드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니 실버하우스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었다. 구획별로 나뉘어 있고 몇몇 어르신들이 이미 호미를 들고 땅을 파고 있었다. 혜순 씨, 여기에요. 관리인이 손짓했다. 내 구역은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다. 여기 괜찮아요? 완벽해요. 나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봤다. 부드러웠다. 오랜만에 만지는 흙이었다. 뭐 심으실 거예요? 고추요. 고추는 평생 뒤집었으니까. 관리인이 웃었다. 그럼 고추 모종 가져다 드릴게요. 그날 오후 나는 텃밭에 고추 모종을 심었다. 옆 구역에서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혜순 씨, 농사 많이 지으셨나 봐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 아, 네. 평생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어머,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전도시에서만 살아서 이런 거 처음이라. 그럼요. 뭐 도와드릴까요? 이 상추 모종 어떻게 심어야 해요? 나는 웃으며 그녀의 구역으로 갔다. 이렇게 구멍 파고요. 뿌리를 살살 풀어서 넣으면 돼요. 그리고 흙으로 덮고 물 주면 끝이에요. 아, 이렇게요? 네, 맞아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혜순 씨. 덕분에 배웠어요. 천만에요. 그렇게 오후 내내 텃밭에서 땀을 흘렸다. 누군가는 토마토를 심고 누군가는 오이를 심었다. 햇볕 아래서 흙을 만지며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게 사는 거구나. 저녁 무렵 손을 씻고 식당으로 돌아왔다. 테이블에 앉으니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다. 혜순 씨, 오늘 텃밭 일 어땠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흙 만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요즘 텃밭 때문에 아침이 기다려져요.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순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아들이 거기 살아서. 아, 그럼 아드님이 자주 오시겠네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니요. 안 와요. 어머, 왜요? 바빠서요. 신혼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군가 주제를 바꿨다. 내일 요가 수업 있잖아요. 다들 가실 거예요? 네, 전 갈래요. 저도요. 나도 손을 들었다. 저도 해볼게요. 다음 날 요가 수업에 참여했다. 강사는 젊고 상냥한 여자였다. 어르신들,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나는 매트 위에 앉아서 강사의 동작을 따라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몸이 잘 안 펴졌다. 하지만 천천히 따라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눈을 감고 숨을 쉬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새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여기 온 게 참 잘한 일이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다가왔다. 혜순 씨, 오늘 처음이신데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 괜찮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당연하죠.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다. 여기선 아무도 내 옷차림을 탓하지 않아. 아무도 내가 시골 냄새 난다고 하지 않아. 그냥 날 혜순 씨라고 불러줘.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거울 속 내 모습이 미워 보이지 않았다. 핸드폰을 보니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혹시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돈만이 남았어. 그리고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 읽은 표시가 떴지만 답은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 하루하루 내가 나를 알아가는 시간. 여기서 나는 처음으로
나답게 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텃밭으로 나가니 고추 모종에서 작은 싹이 돋아나 있었다. 어머, 벌써? 나는 무릎을 꿇고 싹을 바라봤다. 작고 연약했지만 힘차게 자라고 있었다. 그래, 너도 자라고 있구나. 나도 지금 자라고 있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중이었다. 실버하우스에서 한 달이 지났다. 평온한 일상이었다. 아침에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엔 요가를 하고 저녁엔 사람들과 차를 마셨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다. 혜순 씨, 손님이 오셨어요. 로비로 내려와 주세요. 손님이요?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래로 내려갔다. 로비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나는 걸음을 멈췄다. 준호였다. 준호야? 엄마. 그는 정장 차림이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를 조용한 면회실로 데리고 갔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진짜 여기서 사실 거예요? 응. 왜요? 좋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건물 팔고 유언장 바꾸고 여기까지 도망치듯이 와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새로 시작한 거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 건물이요. 아버지가 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뭐?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 건물은 내가 크면 내 거다. 잘 지켜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 언제 들었어? 고등학생 때요. 병원에 누워 계실 때. 그래서 당연히 그게 제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엄마가 멋대로 팔아버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 신혼집 대출금만 해도 몇 억인데 엄마가 그 돈 있으면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그 건물은 내 아빠가 나한테 남긴 거야.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다니까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준호는 말이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오래된 음성 파일 하나를 찾아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혜순아. 목소리가 약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내가 미안해. 평생 너한테 고생만 시켰지. 나는 눈을 감았다. 이 건물이랑 통장이랑 다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써. 준호한테 주고 싶으면 주고 아니면 내가 쓰고 싶은데 써. 난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젠 좀 쉬어. 혜순아, 내 인생 좀 편히 살아라. 그건 내 몫이다. 음성 파일이 끝났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저한테 준다고 하신 건 맞아요. 준호가 작게 말했다. 근데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 그럼 엄마 맘대로 하셔도 되는 거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몫이니까.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물었다. 엄마 저 때문에 서운하셨어요? 응, 결혼식 때문에요? 그것도 있고.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넌 날 부끄러워했어. 시골 냄새 난다고, 사진에 안 어울린다고.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난 평생 너 키우느라 살았어. 내 아빠 없이 혼자서 손에 굳은 살 베기고 허리 휘어지도록 일했어. 근데 넌 그걸 부끄러워했지. 엄마, 나도 사람이야, 준호야. 상처받아.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의 침묵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 기다려. 방으로 올라가서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내려왔다. 다시 면회실로 돌아와 준호 앞에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준호가 봉투를 열자 안에 고추씨 몇 알이 들어있었다. 씨앗이요? 응.
내가 텃밭에서 직접 받은 거야. 왜 주세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씨앗을 쥐어주었다. 내가 잘 심으면 언젠가 이해하겠지. 뭐요? 씨앗 하나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정성이 필요한지.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난 널 그렇게 키웠어. 씨앗 하나를 심듯이.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근데 넌 그걸 몰랐어. 당연한 줄 알았지.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냥 이제부터라도 알아. 나는 봉투를 그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이 씨앗을 집에 가져가서 심어봐. 내 손으로 직접. 네. 그럼 알 거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준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일어났다. 엄마, 저 갈게요. 그래. 자주 올게요. 억지로 오지 마. 내가 정말 보고 싶을 때만 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돌아섰다. 엄마, 응? 사랑해요. 나는 웃었다. 나도. 준호가 떠난 후 나는 텃밭으로 나갔다. 고추가 자라고 있었다. 작은 꽃이 피어 있었다. 잘 자라고 있네. 나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다. 꽃바구니는 버렸지만 씨앗은 남겼다. 준호가 그 씨앗을 잘 키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씨앗을 쥐어주긴 했다. 나머지는 그의 몫이었다. 실버하우스에서의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가을이 왔다. 텃밭에 고추가 빨갛게 익었고 바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어느 날 저녁 관리실에서 공지가 나왔다. 어르신들, 다음 달에 실버하우스 축제가 있어요. 연극 모임에서 공연을 준비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세요. 연극. 나는 평생 연극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왠지 해보고 싶었다. 손을 들었다. 저요. 해볼게요. 연극 모임은 일주일에 2번 열렸다. 참여자는 총 8명. 다들 나이는 비슷했지만 성격은 제각각이었다. 연출을 맡은 건 정숙 씨라는 할머니였다.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할 연극 제목은 초대받지 못한 엄마예요. 어머, 제목이 참 슬프네요. 맞아요. 슬픈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죠. 정숙 씨가 대본을 나눠줬다. 나는 대본을 받아 펼쳤다. 초대받지 못한 엄마. 등장인물 엄마 주인공, 아들, 며느리, 꽃집 사장, 하객들. 나는 천천히 대본을 읽어내려갔다. 이야기는 이랬다. 한 엄마가 아들의 결혼식에 가려 하지만 며느리가 초대 명단에서 그녀를 뺀다. 엄마는 그래도 식장에 가지만 결국 쫓겨난다. 그리고 꽃집에 들러 자신을 위한 꽃다발을 사서 바다로 간다. 읽다 보니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건 내 이야기잖아. 혜순 씨, 어떤 역할 하고 싶으세요? 정숙 씨가 물었다. 저는 꽃집 사장이요. 꽃집 사장? 주인공 엄마 역할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다른 분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이 편할 것 같아요.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혜순 씨는 꽃집 사장, 영자 씨는 엄마 역할 맡아주세요. 영자 씨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70대 중반쯤 돼 보였다. 내가 엄마 역할을 해도 될까? 잘하실 거예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연습이 시작됐다. 처음엔 다들 어색했다. 대사를 까먹고 동선을 헷갈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다. 특히 영자 씨는 엄마 역할에 완전히 몰입했다. 저기 제가 신랑 어머니인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사를 읊조리는 영자 씨를 보며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건 연기가 아니야. 진짜야. 내 역할은 많지 않았다. 꽃집 사장으로서 엄마에게 꽃다발을 팔아주는 장면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장면이 중요했다. 어떤 꽃으로 드릴까요? 제일 예쁜 걸로 주세요. 누구 드릴 건가요?
저요. 져주는 거예요. 영자 씨가 그 대사를 하는 순간 나는 꽉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나도 그랬어. 나도 나한테 꽃 한 번 사주고 싶었어. 공연 전날 밤 다들 모여서 최종 리허설을 했다. 모든 장면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마지막 장면. 엄마가 바다를 바라보며 꽃다발을 안고 서 있다. 호텔 음식이 낯설다. 너들 잔인하면 더 낯설다. 영자 씨가 조용히 대사를 음조렸다. 하지만 이 꽃은 낯설지 않아. 내가 나한테 준 선물이니까. 무대가 조용해졌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 씨가 박수를 쳤다. 완벽해요, 여러분. 내일 잘하실 거예요. 공연 당일. 실버하우스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어르신들뿐 아니라 가족들도 왔다. 자녀들, 손주들. 나는 무대 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떨리네. 옆에서 영자 씨가 손을 잡아줬다. 괜찮아요, 혜순 씨. 우리 잘할 거예요. 네, 고마워요. 막이 오르고 공연이 시작됐다. 무대 위에서 조명이 켜졌다. 영자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오늘은 우리 아들 결혼식이에요. 관객들이 조용해졌다. 이야기가 흘러갔다. 아들이 전화로 오지 말라고 하는 장면. 며느리가 명단에서 엄마를 빼는 장면. 엄마가 식장에서 쫓겨나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내 차례가 왔다. 꽃집 장면. 나는 무대 왼쪽에 서서 꽃들을 정리하는 척했다. 영자 씨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꽃 좀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떤 꽃으로 드릴까요? 제일 예쁜 걸로 주세요. 누구 드릴 건가요? 영자 씨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요. 저 주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 눈물이었다. 나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알겠어요. 가장 예쁜 걸로 드릴게요. 나는 무대 소품으로 준비된 꽃다발을 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이 꽃은요,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그 대사는 대본에 없던 것이었다.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다. 영자 씨가 꽃을 받아 안았다. 그리고 무대 앞으로 걸어나가 바다를 바라봤다. 호텔 음식이 낯설다. 너들 잔인하면 더 낯설다. 하지만 이 꽃은 낯설지 않아. 내가 나한테 준 선물이니까.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막이 내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르르 쏟아지는 박수 소리, 환호 소리. 나는 무대 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구나. 연극 공연이 끝난 다음 날, 실버하우스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다. 혜순 씨,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인터뷰요? 왜요? 어제 공연 영상이 SNS에 올라갔는데 반응이 엄청나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대요. 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괜찮으시면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제가요? 네. 꽃집 사장 역할 하신 혜순 씨 이야기도 듣고 싶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볼게요. 인터뷰는 실버하우스 정원에서 진행됐다. 카메라 앞에 앉으니 떨렸다. 젊은 기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긴장 푸세요.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네. 카메라가 켜지고 인터뷰가 시작됐다. 어르신, 어제 공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나요? 처음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했어요. 근데 대본을 읽다 보니 제 이야기 같더라고요. 제 이야기요? 네. 저도 아들 결혼식 날 초대받지 못했거든요. 기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다. 정말요? 네. 며느리가 명단에서 절 뺐어요. 시골 냄새 난다고, 사진에 안 어울린다고. 그건 정말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들었죠.
그날 집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지셨어요? 제 인생에 저를 초대했거든요. 기자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제 인생에 저를 초대했다. 무슨 뜻인가요?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평생 남들 인생에 끼어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 아들 뒷바라지. 제 인생은 없었죠. 근데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아들 결혼식, 손주 돌잔치 거기 초대 못 받아도 괜찮아요. 전 이미 제 인생에 저를 초대했으니까요. 기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말 멋진 말씀이세요. 멋진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나는 웃었다. 68년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내가 나한테 제일 소중하다는 걸. 인터뷰가 끝나고 며칠 후 방송이 나갔다. 실버하우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봤다. TV 속에 내가 나왔다. 제 인생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 말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며 나는 뭉클했다. 저게 정말 나인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혜순 씨, 정말 멋져요. 그 말 듣고 울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마워요, 여러분.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방송 봤어요. 그래. 정말 죄송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엄마한테 정말 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늦었어. 네, 늦었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엄마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용서는 내가 나한테 하는 거야. 너한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세요? 난 이미 너를 놓아줬어. 내가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이젠 상관없어. 엄마, 그게 용서야, 준호야. 더 이상 내 행동에 상처받지 않는 것.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래도 저 가끔 찾아가도 될까요? 내가 진심으로 보고 싶을 때만 와. 의무감으로는 오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바다로 나갔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다. 황금빛이 바다를 물들였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짭조름한 바닷바람,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내 자존심은 이제 내 손에 있어. 세상은 아직 춥고 때론 잔인하다. 하지만 내 삶은 따뜻하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실버하우스로 돌아와 방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이마, 거친 손, 백발. 하지만 눈빛은 밝았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웃으며 말했다. 혜순아, 잘 살았어. 이제부터도 잘 살 거야. 거울 속 나도 웃었다. 그날 오후 텃밭으로 나갔다.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서 바구니에 담았다. 올해 농사 대박이네. 옆구역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혜순 씨 덕분에 우리도 잘 키웠어요. 아니에요. 다들 잘하셨어요. 저녁에 고추 나눠 먹어요? 좋죠. 저녁 식사 때 우리는 수확한 고추로 요리를 했다. 고추장아찌, 고추전, 고추볶음. 테이블 가득 음식이 차려졌다. 다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내년엔 뭐 심을까요? 토마토 어때요? 좋아요. 나는 그 순간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게 내 자리구나. 화려한 예식장도 고급 호텔도 아닌 이 작은 식탁, 이 소박한 자리. 여기가 진짜 내 자리였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도 나는 나를 초대했어. 아침에 바다, 오후에 텃밭, 저녁에 식탁.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초대했다. 예약 없이는 못 들어오는 내 인생. 이젠 내가 문지기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왔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사진이 왔다. 화분에 심어진 고추 모종이었다.
엄마가 준 씨앗이에요. 싹이 텄어요. 나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잘 키워봐라, 준호야.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잘했어. 물 자주 주고 햇빛 많이 보게 해줘.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다시 바다로 나갔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나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예약 없으면 못 들어와요. 이젠 내 인생이니까. 그리고 하늘을 보며 외쳤다. 나 김혜순, 오늘도 잘 살았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의견은 잊혀진 이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